정희 씨,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제가 맞출게요. 네. 걷기 모임에서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앞서가지도 재촉하지도 않고요. 말이 많지 않은데도 필요한 순간엔 꼭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가 덜 무서워지는 느낌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은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서로의 삶은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같이 살자고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 제가 모르는 규칙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제가 없을 때만 울리는 초인종, 이름이 적힌 봉투들, 그리고 부엌 한쪽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놓인 큰 상자. 그날 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정희 씨, 토요일에 형님네 가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걷기 모임에선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왜 집안에서만 달라졌을까요? 시작 전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곳에는 오늘 좋은 기운이 올 거예요. 저는 정희 60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때쯤엔 슬픔이 덜해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상태였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허리가 시큰했고 계단 내려갈 땐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어지러워서 벽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알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고 싶진 않았어요. 전화하면 엄마 괜찮아요? 물어보는 목소리가 좋긴 한데 그게 부담이 되는 순간도 있더라고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애들이 자기 생활을 미뤄가며 달려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병원도 혼자 가고 약도 혼자 타고 결과지도 혼자 받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공고 하나를 봤어요. 걷기 관절 스트레칭 8주 과정, 월 2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가격도 부담 없었고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했습니다. 첫날은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래도 8명 정도가 모였어요. 강사 선생님이 출석 체크하고 운동화 끈 꼭 묶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가방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얼굴을 슬쩍 봤어요. 대부분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고 다들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운동이 끝나고 스트레칭 자세로 넘어갔을 때였어요. 한쪽 다리를 쭉 뻗고 상체를 숙이는 동작이었는데 갑자기 종아리에 쥐가 났습니다. 아 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부끄러워서 얼른 일어나려고 했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나지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가방에서 파스하고 물병을 꺼내더니 제 앞에 살짝 내밀었어요. 잠깐 쉬세요. 무리하시면 더 아파요.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물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박성호라는 이름이었어요. 62살, 저보다 2살 위였죠.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필요한 순간엔 꼭 옆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았고 제가 스트레칭할 때 슬쩍 신경 쓰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엔 무릎 보호대 하세요. 여기 바닥이 차요. 그 말이 왠지 마음에 남았습니다. 조심하세요가 아니라 바닥이 차요라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서 무릎 보호대를 샀습니다. 세 번째 주쯤 모임 끝나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저랑 같은 방향으로 걷더라고요.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가게 됐는데
그때도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날씨 좋네요 정도만 주고받았죠. 그런데 그게 편했어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네 번째 주엔 강사 선생님이 오늘은 짝 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스트레칭을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옆에 앉은 그 사람과 짝이 됐죠.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그 사람이 제 팔을 천천히 당겨주면서 말했습니다. 아프면 바로 말씀하세요. 힘 조절이 딱 맞았어요. 너무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죠. 모임이 끝나고 그 사람이 처음으로 개인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이혼하고 8년쯤 됐습니다. 저는 잠깐 놀랐지만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지 6년 됐어요. 그 사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뭔가 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모임 끝날 때마다 잠깐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그 사람도 저를 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5번째 주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정희님,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갑자기 이름으로 불리니까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6번째 주 모임이 끝나고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처마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산을 펴더니 말했어요. 같이 가시죠.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그렇게 우산 하나를 나눠 쓰고 버스 정류장까지 갔습니다. 빗소리가 크게 들려서 말은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더 편했습니다. 말을 채워 넣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7번째 주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드려도 될까요? 모임 빠지실 때 연락하면 제가 내용 전해드릴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번호를 줬어요. 나쁜 사람 같진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비 맞지 않으셨죠?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면서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8주 과정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모임 끝나고 그 사람이 말을 꺼냈어요. 정희 씨, 괜찮으시면 밥 한 끼 같이 드실래요? 저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었거든요. 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하긴 한데 가끔은 누군가랑 같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그 말이 솔직하게 들렸습니다. 거창한 고백도 아니고 그냥 같이 밥 먹자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주민센터 근처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된장찌개 정식을 시켰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정도만 말했고 저도 네, 괜찮네요 하고 답했죠. 밥을 다 먹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아는 곳으로 가요. 거긴 반찬이 더 잘 나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점점 산책도 같이 하고 가끔 차도 마셨어요. 그 사람은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 속도에 맞춰줬고 불편한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2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어디 사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월세 원룸이요. 예전엔 빌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를 줘서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24평인데 혼자 살기엔 좀 넓어요. 그 말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 씨, 저 말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지낸 지 오래예요. 부담되는 건 싫습니다. 그냥 같이 밥 한 끼만 드실래요? 아, 잠깐. 이건 처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뉘앙스가 달랐어요. 밥 한 끼가 아니라 같이 살자는 의미로 들렸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결혼식 같은 건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서로 기대지 말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요. 집안에서 제가 모르는 규칙이 하나씩 생겼습니다. 제가 없을 때만 울리는 초인종, 이름이 적힌 봉투들, 그리고 부엌 한쪽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놓인 큰 상자. 그날 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정혜 씨, 이건 그냥 한 번만. 처음이니까. 처음이라니요. 저는 그 처음이 뭔지도 모른 채 이미 그 집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걷기 모임에선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왜 집안에서만 달라졌을까요? 그 사람의 제안을 받고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같이 살자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좋은 사람인 건 맞는데 그게 재혼까지 가야 하는 걸까 싶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망설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두려워서인지, 기대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한 혼자가 편해서인지.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성우 씨, 제가 생각 좀 해봤어요. 그 사람은 조용히 제 말을 기다렸어요. 저 결혼식 같은 건 못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싫고 축하받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체면 세우는 건 이제 지겹습니다. 그냥 서류만 정리하면 되죠. 그 말이 왠지 마음에 들었어요. 거창하지 않고 현실적이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이 답했어요. 혼인신고만 하면 돼요. 결혼식은 안 해도 되고 조용히 같이 살면 되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혼자 사는 게 힘들어졌는지 정확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월세의 관리비, 거기다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거의 70만 원이 나갔어요. 국민연금이랑 작은 적금 이자로는 빠듯했죠. 예전에 살던 빌라는 세를 줬지만 세입자 계약이 2년 남아서 당장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혼자 사는데 어지럽거나 아프면 정말 막막했거든요. 한 번은 새벽에 어지러워서 응급실 갈 뻔했는데 택시 부르는 것도 무서웠어요. 누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들이었어요. 애들한테 기대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화할 때마다 엄마 괜찮아? 묻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알아서 살 수 있으면 애들도 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이혼하고 8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집에 불만 켜져 있고 말 한마디 없는 게 길어졌대요. 우리 서로 기대지 말고 조용히 살아요. 그 말이 저한테는 오히려 안심이 됐습니다. 한 달쯤 생각하다가 저는 결정했어요. 성호 씨, 우리 같이 살아요. 그 사람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희 씨. 혼인신고는 조용히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 내고 도장 찍고 그게 끝이었어요.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았고 축하 문자도 없었죠.
그런데 그게 더 편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짐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옷 2계절분, 약통, 이불 한 채,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원룸에 두고 나중에 천천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집은 아파트였어요. 24평, 방 2개에 거실이 넓었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말했어요. 짐은 천천히 옮기죠. 급할 거 없어요. 첫날 밤은 어색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쓰기로 했고 그 사람은 큰 방을 썼어요. 여보라는 말은 서로 못했고 저기 그쪽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같이 산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는데 그 사람이 이미 밥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된장국에 계란말이, 김치가 전부였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요. 첫 달은 평온했습니다. 그 사람은 설거지도 같이 했고 빨래도 나눠서 했어요. 저는 청소를 주로 맡았고 그 사람은 장을 봐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번째 달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주말마다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성우야, 이번 주에 형님네 모이는데 와. 이번 주말에 조카 생일인데 같이 가자. 그 사람은 처음엔 우리 조용히 지내고 싶다고 말했는데 점점 말이 바뀌었어요. 한 번만 얼굴 비추자. 우리 집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어요. 정희 씨, 오늘 형님네 집에 가야 해요. 같이 가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저 오늘 좀 피곤한데. 그 사람이 표정이 굳더니 말했어요. 한 번만 가요. 형님이 자꾸 보자고 하셔서요. 저는 결국 따라갔습니다. 형님네 집은 같은 동네 큰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큰 형수가 나왔습니다. 성우 왔어? 새댁도 왔고. 새댁이라는 말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는 예순인데 새댁이라니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형님이랑 조카들도 있었어요. 거실 한쪽엔 제기함이 보였고 선반엔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디 앉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소파 끝에 앉았어요. 큰 형수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부엌 좀 도와줘요. 밥 준비해야 하니까.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설거지할 것들이 쌓여 있었고 전을 부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여기 앞치마 있어요. 전 좀 붙여줘요. 저는 말없이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형수가 옆에서 말했어요. 처음인데 손이 빠르네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손이 빠르다는 게 좋은 말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는 뜻인지. 저는 전을 다 부치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거실에선 남자들이 술잔을 돌리며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 사이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하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다들 원래 그래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누워서 울음을 삼켰습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질까요? 아니면 익숙해지면 더 힘들어질까요?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수납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 아래칸을 열었는데 큰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기함, 대야, 낡은 전 붙이는 펜, 손님용 방석 묶음. 저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호 씨,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보더니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형님 내가 모일 때 가끔 써요. 제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가끔이라는 말이 무섭게 들렸거든요. 첫 모임을 다녀온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어제 본 것과 달랐어요. 멸치볶음통이 하나 생겼고 콩자반도 새로 담긴 게 있었습니다. 깻잎김치도 모르는 통에 담겨서 맨 아래 칸에 놓여 있었죠. 저는 거실로 나가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호 씨, 냉장고에 반찬이 생겼는데 누가 갖다 놨어요? 그 사람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 그거요? 큰형수가 어제 지나가다 놓고 갔대요. 어제요? 제가 집에 있었는데요. 정희 씨 산책 나간 사이에 왔나 봐요. 문자 왔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전화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그 사람 전화로만 왔던 거였죠. 그럼 초인종도 안 눌렀나요? 비밀번호 알고 계셔서 그냥 들어오셨나 봐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니 그럼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형수님이 비밀번호를 알아요? 네, 가족이니까요. 원래 알고 계셨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이 제 가슴에 걸렸습니다. 저는 아직 그 집 비밀번호도 외우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는 냉장고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반찬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또 냉장고에 반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무생채하고 어묵볶음이었죠. 저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족들이 불편해한다고 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설거지도 같이 했는데 어느새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오늘 피곤해서요 하는 말이 점점 잦아졌고 저는 그냥 혼자 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각자 빨래를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 빨래가 제 빨래 옆에 쌓여 있었습니다. 같이 하면 편하잖아요 하는 말과 함께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장식장 위쪽 칸이 눈에 들어왔어요. 먼지가 쌓여 있어서 닦으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액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흑백 사진 몇 장과 제사 때 쓰는 것 같은 사진들이었죠. 그 옆엔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족보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그냥 겉만 닦았어요. 안을 닦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그 사람 전화가 울렸습니다. 큰형수였어요. 통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성우야, 이번 주 일요일에 집에 와. 다 같이 밥 먹기로 했어.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네, 형수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정희 씨, 이번 주 일요일에 형님네 가야 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또요? 네,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그 말이 제 귀에 크게 들렸습니다. 앞으로 매달 가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표정이 굳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기 싫었어요. 지난번에 부엌에만 서 있었던 기억 때문이었죠.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번만 가요. 형님이 자꾸 보자고 하셔서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절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일요일 아침 저는 옷을 고르느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라서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큰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형님, 조카,
조카 배우자까지 7명쯤 됐어요.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으려는데 큰 형수가 다가왔습니다. 정희 씨, 부엌 좀 도와줘요. 곧 밥해야 하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기 앞치마 있어요. 김밥 좀 말아줘요. 김밥 재료가 준비돼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다 말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큰 형수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처음인데 손이 빠르네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손이 빠르다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해라는 뜻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좀 힘들었어. 그 사람이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다음엔 제가 같이 할게요. 하지만 다음에도 똑같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수납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장롱 아래칸을 열었는데 큰 상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제기함이었습니다. 그 옆엔 큰 대야, 낡은 전 붙이는 펜, 손님용 방석이 묶여 있었어요. 저는 그 물건들을 보면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성호 씨, 여기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와서 보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어요. 아, 그거요. 형님네가 모일 때 가끔 써요. 가끔. 그 단어가 무섭게 들렸습니다. 가끔이 얼마나 자주 해요? 글쎄요, 제사 때나 명절 때나. 1년에 서너 번? 서너 번. 1년에 서너 번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장롱 문을 닫고 거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앞으로 1년을 생각했어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말했어요. 정희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제사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사요? 네, 할아버지 기일이래요.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재혼하고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안 가겠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이틀 뒤 그 사람 휴대폰에 단톡방 알림이 왔습니다. 화면을 제게 보여줬어요. 큰형수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정희 씨,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와요.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장 봐서 오세요. 전 세 종류, 탕 하나, 나물 4가지 필요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장을 봐서 오라고요? 이거 장비는 누가 내요? 그 사람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보통은 각자 준비해서 가요. 각자 준비한다는 말이 제 돈으로 사가라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들어요? 글쎄요, 여러 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저는 그 금액을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는 마트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부터 돌았어요. 감자, 호박, 시금치, 고사리를 담았습니다. 고기 코너에 갔어요. 쇠고기를 보니 가격이 비쌌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400g을 담았어요. 두부, 대파, 양파를 더 담았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총 18만 3천 원이 나왔어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에 재료를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장 봤어요? 네, 형수님이 준비하래서요. 저는 영수증을 꺼내서 건넸습니다. 나중에 정산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영수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긴 치마를 입었어요. 9시 반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30분쯤 지나서 큰 집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큰형수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어서 와요. 재료는 부엌에 놔요. 부엌엔 이미 다른 형수님 두 분이 와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저는 가방에서 재료를 꺼냈어요. 큰형수가 와서 보더니 말했습니다. 고기도 사왔네요. 좋아요. 정희 씨는 전 맡아요. 감자전, 호박전, 고기전 3가지 부쳐야 해요. 저는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고 연기가 올라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등에서 땀이 났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손목이 아팠어요. 거실에서 남자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 술잔 부딪는 소리가 났어요. 그 사람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전을 뒤집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편하게 앉아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을까? 오후 1시쯤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자들이 거실에 모여서 절을 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더 데우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이 시작됐어요. 남자들이 먼저 상에 앉았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밥을 먹었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서 국 한 그릇을 받았습니다. 음복이 끝나고 음식을 포장했습니다. 큰형수가 지시했어요. 이건 큰집 가져가고, 이건 둘째네, 이건 조카. 저는 음식을 담으면서 가만히 세어봤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다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거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형수가 작은 봉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거 가져가요.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해요. 봉지 안엔 전 4장이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성우 씨, 오늘 장비 정산해 주세요. 18만 3천 원이요. 그 사람이 잠깐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아, 맞다. 깜빡했네요. 다음 주에 드릴게요. 다음 주.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다음엔 못 가겠어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다들 원래 그래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괜찮다고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통장을 꺼내서 봤습니다. 18만 3천 원이 빠져나간 게 찍혀 있었어요. 저는 통장을 덮고 천장을 봤어요. 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못 받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은 18만 3천 원을 주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성호 씨, 지난번 장비 아직 안 주셨어요. 그 사람이 신문을 보다 말고 대답했어요. 아, 깜빡했네요.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번 주로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또 다음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펴놓고 가만히 계산했습니다. 제사가 1년에 서너 번이라고 했죠. 한 번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이면 1년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나갑니다. 제 국민연금이 한 달에 45만 원인데 2달치가 제사로 사라지는 거였어요. 게다가 그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사흘 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정희 씨? 나 큰형수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형수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요. 조카 결혼 준비 얘기해야 하니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큰형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려워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개인 일정이 있어서요. 개인 일정보다 가족이 먼저죠. 이번엔 꼭 와야 해요. 손도 많이 필요하고 저는 답답했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정희 씨, 이번엔 전도 많이 붙여야 하고 김밥도 준비해야 해요. 오전 10시까지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한테 말했습니다. 큰형수님한테 전화 왔어요. 아, 그래요? 뭐래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오래요. 근데 나 못 가겠어요. 그 사람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습니다. 왜 자꾸 이래요? 형수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셨는데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사람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정희 씨, 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다른 집?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나는 다른 집 며느리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 아내인데 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해요? 그 사람이 큰 소리를 냈어요. 그게 뭐가 달라요? 결혼하면 다 그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그 사람이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 왜 이렇게 일을 키워요?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가족. 그 단어가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서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가 지나갔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5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 도장,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하나씩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약통도 챙겼습니다. 휴대폰 충전기, 남편 사진 한 장도 넣었죠. 6시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필요한 옷만 골랐어요. 속옷, 양말, 바지 2벌, 티셔츠 3장. 많이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7시 그 사람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아침을 먹고 그 사람은 출근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동네 부동산에 전화했어요. 저 원룸 급하게 구하는데요. 보증금 적은 곳이요. 부동산 사장님이 몇 군데를 알려줬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오늘 바로 볼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1시에 오시겠어요? 네,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가방을 꺼냈습니다. 침대 밑에 숨겨뒀던 짐을 챙겼어요. 12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급하게 구하시나 봐요. 짐도 가지고 오셨네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원룸을 보러 갔어요.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는 제 공간이 될 테니까요. 이 집으로 할게요. 지금 바로요? 네, 오늘 계약하고 싶어요. 계약금 50만 원을 냈어요. 통장에서 현금을 뽑아서 건넸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제 이름 석자 옆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열쇠를 받았습니다. 작은 열쇠 2개였어요. 저는 원룸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 빈 공간이 좋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그 집에서 더는 못 살아요. 나갈게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어디야? 집에 왜 없어? 지금 당장 전화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희 씨, 대체 어디 있어요? 왜 집을 나갔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그 집에서 못 살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어디예요? 말 안 할게요. 나 이제 혼자 살 거예요. 정희 씨, 제발 얘기 좀 해요. 집에 와요. 얘기하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성호 씨, 나 진심이에요. 이혼할게요. 이혼? 갑자기 무슨 이혼 얘기예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나 오래 생각했어요. 전화 너머로 그 사람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성호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나는 그 집에서 내가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였어요. 나는 그게 싫었어요. 그 사람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다들 불행하게 사는 거네요. 정희 씨, 나는 더 이상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집 주소라도 알려줘요. 내가 찾아갈게요. 안 돼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정희 씨, 이제부터는 내 편을 내가 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계속 왔지만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방에서 잤습니다. 이불도 없어서 옷을 깔고 누웠어요. 베개 대신 가방을 베고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뭘 시키지 않았고 아무도 제 시간을 빼앗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편을 제가 해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정의로 살아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햇빛에 눈을 떴습니다. 몸이 뻐근했어요. 바닥에서 잔 게 오래간만이었거든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에 섰습니다.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물을 틀어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고 밥솥도 없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그게 제 첫 아침이었습니다. 점심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정희 씨, 어디 있어요? 집에 와요. 얘기 좀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우리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으면 고칠게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 나 진심이에요. 다시 안 갈 거예요.
그럼 내가 찾아갈게요. 주소 알려줘요. 안 돼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갔어요. 이불 하나, 작은 밥솥 하나, 냄비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12만 원이 나왔어요. 카드를 긁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이불을 폈습니다. 5만 원짜리 싼 이불이었지만 그래도 바닥보다는 나았어요. 저녁에 밥을 지었습니다. 밥솥 사용법을 읽어보고 쌀을 씻었어요. 밥이 지어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밥솥 뚜껑을 열었을 때 밥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좋았어요. 김치 한 봉지를 사왔던 게 있어서 밥이랑 같이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편했어요. 이틀째 그 사람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정희 씨,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요. 고칠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성호 씨 잘못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어요. 안 맞다니 우리 잘 지냈잖아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또 전화가 왔어요. 정희 씨, 형수님이 사과하고 싶대요. 한 번만 만나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에요. 만날 필요 없어요. 정희 씨, 그래도 성호 씨, 나 정말 안 갈 거예요. 연락 그만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나흘째 저는 약국에 갔습니다. 무릎약을 사러 갔어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사세요? 네. 무릎 조심하세요. 계단 오르내릴 때 천천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약국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챙겨야 한다고요. 닷새째, 저는 동네를 걸었습니다. 혼자서요. 원룸 주변을 한 바퀴 돌았어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은 어디 있는지, 버스 정류장은 어디인지 확인했습니다. 여드레째, 그 사람한테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 씨,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서류 준비하면 연락 주세요.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저는 원룸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 구석구석을 닦았어요. 이 작은 공간이 제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열이틀째 저는 달력을 샀습니다. 벽에 걸고 날짜를 확인했어요. 병원 예약일을 적었습니다. 약 먹는 시간도 적었어요. 제 일정이었습니다. 누가 정해준 게 아니라 제가 정한 일정이었어요. 보름째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야윈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겠다고요. 내일 동사무소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저는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다고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제 삶을 살아야겠다고요. 며느리가 아니라 정의로요.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이혼 신고서를 받아왔어요. 서류를 펴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신청인, 배우자, 혼인기간, 이혼 사유. 빈칸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았어요. 이혼 사유칸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성격 차이라고 쓰면 될까요? 아니면 가족관계로 인한 갈등이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결국 간단하게 썼습니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이라고요. 그 사람한테 연락했습니다. 서류 작성했어요. 만나서 같이 제출해요. 정희 씨,
우리 정말 이혼해야 해요? 네, 저는 결정했어요. 그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언제 만날까요? 모레 오전 10시에 동사무소 앞에서 만나요. 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틀 뒤 동사무소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넉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왔어요. 네. 우리는 함께 동사무소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그냥 정리만 하면 돼요. 재산 분할 안 하세요? 혼인 기간에 모은 재산이 있으시면. 없습니다. 각자 가진 것만 가져가면 돼요.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일주일 뒤에 확인 전화 한번 드릴게요. 그때까지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미안해요. 제가 당신 마음을 몰랐네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예요. 혹시 생활비 정산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사 장비 영수증이었어요. 이거요. 18만 3천 원이요. 그 사람이 영수증을 보더니 지갑을 꺼냈습니다. 현금 20만 원을 건넸어요. 이거 받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요? 당신이 쓴 생활비요. 그냥 제가 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쓴 건 제가 낼게요. 정희 씨, 성호 씨,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서로 빚지지 말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헤어졌어요. 마지막 인사도 없이 각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이불 하나, 작은 밥솥 하나, 냄비 하나를 샀습니다. 최소한의 살림이었죠. 냉장고는 사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마트에서 사오기로 했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해 먹었어요. 계란 하나 풀어서 국을 끓이고 밥을 한 공기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편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확인 전화가 왔어요. 이혼 신고 처리 완료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았고 햇빛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혼자서요. 누구와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었고 누가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제 속도로 걸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식탁을 샀습니다. 중고로 산 2인용 식탁이었어요. 3만 원이었죠. 식탁을 방 한쪽에 놓고 의자 하나를 놨습니다. 거기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창문을 보면서요. 석 달째 세입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일찍 정리하고 싶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네, 괜찮아요. 언제까지 나가실 건가요? 다음 달 말까지요. 알겠습니다. 넉 달째 저는 원래 살던 빌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짐이 별로 없어서 택시 한 번에 다 옮길 수 있었어요. 빌라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구석구석 먼지를 털었어요.
하루 종일 청소했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집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는 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제가 혼자 지키던 공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제가 혼자 사는 공간이 됐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서 식탁에 앉았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김이 오르는 걸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저는 그 노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정의로 살 수 있겠다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제가 채울 것만 넣으면 되는 공간이었죠. 누가 갖다 놓은 반찬도 없었고 제가 모르는 음식도 없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넣으면 됐어요. 달력을 펼쳤습니다. 빈 칸들이 보였어요. 제사 표시도 없었고 모임 표시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일정만 적었어요. 병원 예약, 걷기 모임, 친구 만나는 날. 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하게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 끓이고 밥 한 공기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켰어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10시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제 하루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컵에 따랐어요. 식탁에 앉아서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다시 나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혼자 사는 게 외로운가요? 아니면 자유로운가요? 저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해 두시면 다음 사연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 더 친절하게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화면 왼쪽 재생 목록부터 눌러서 같은 흐름의 사연들을 이어서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추천 영상은 이 지옥이 시작된 첫 단추가 더 선명하게 나옵니다. 지금 바로 하나만 눌러주시면 그대로 이어집니다.